지금부터는 형사소송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제도는 인류의 장구한 역사적 소산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이 대륙법계 체계하고 영미법계 체계가 있습니다. 이 대륙법계 체계는 대체로 이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소추와 재판이 개시되는 규문 절차가 지배를 했고, 영미법계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하는데 당사자주의와 배심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믹스가 됐죠, 그죠?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식으로 예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형체가 그렇게 이제 멋있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장단점이 있죠. 서구의 형사소송법의 연역, 대륙법계, 로마법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로마 초기 왕정 시대에 왕립 관리 등은 제약이 없이 형무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나중에 이제 공화정 시대에는 민회에 의한 민중재판이 진행되었고, 말기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이 없이 배심법원에 의한 공중소추제도의 확립을 이끌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정시대에는 황제와 원로원이 이제 재판권을 장악하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르만법계는 프랑크 왕국 이전에는 민에 의한 민중재판이 있었고, 원시적 정급법원으로 심판, 결투, 결백선서 등이 행해졌다고 그래요. 결투가 있는 게 그렇죠. 자, 프랑스 왕국 이후에는 중앙 집권적 왕권이 강하고 후광법원이 설치되어 특별 재판권을 행사했고, 점차 규문 절차로 변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대 초기 규문 절차 해가지고 중세교육법에서도 규문 절차가 행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근대 초기에는 국가 절대주의를 배경으로 규문주의가 확립되었고,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추석학파가 만든 카논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게 볼로나 대학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파사오 대학에 있을 적에도 이제 북가대학이 이제 독일 이제 넘버원에 가까우니까, 왜냐면 유럽에 있는 16개국의 대학교, 학과, 북가대학 랭킹 따지면은 한 네덜란드의 무슨 가톨릭 대학이 1위고 보통 2위가 이제 독일의 이제 파사오 대학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변호사 300명 들어오면 그 중에 한 80%가 변호사 자격에 합격하고 그렇거든요. 다른 데는 한 60% 그런데 거기는 파사오 대학 여건이 좀 더 좋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로나 대학 이제 주지사가 볼로나 대학에 대해서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죠. 가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관광지 초가집 그 옛날식의 그대로 해가지고 건물 껍데기는 그냥 우리 농촌에 그냥 벽체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현대식인 기자재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D급, 우리나라 지금 D급 그 정도로 막 알뜰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영역고 강의하는데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막 현대식 최첨단 우리 이제 명동거리처럼 쫙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가지고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네들이 뭐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더라. 집권주의에 의하여 절차가 시작되고 피고인은 심리의 객체에 불과해요. 모든 절차는 비밀주의, 서면주의, 고문의 인정 등으로 나타난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고문도 인정을 했죠. 자백은 정부의 왕으로 취급되어 만여 재판에 비극이 자행하게 되었다. 독일에 개수되어 카롤리나 입국전에 명문화가 되었다. 자, 모 교수는 이제 근세 초기 전제 전제분지국가의 형사 절차인 규문 절차에서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 분리의 원칙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자백 강요를 위한 고문이 자행되었을 뿐 아니라 고문에 의한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고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하였고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자백의 증거 가치를 절대시했다. 이게 자백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막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귤이라든가 막 틀어가지고 막 불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병신이 되게 하거나 기절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죠. 그런 것이 있다. 자, 프랑스 대혁명과 탄핵주의. 그래서 이제 1789년 이것을 계기로 전 유럽에서 전제 분주정이 이제 붕괴됐죠, 그죠? 규문 절차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탄핵주의 형사 절차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이제 분리가 되고 불고 분리의 원칙이 이제 확립되었고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였고 법적 정보주의가 아닌 자유심정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자백은 정부의 평민으로 격화가 되었다. 베카리아 등 이제 계몽 사상가들의 비판으로 피해자 소추 이외에 공중 소추가 인정되었고 공개주의하고 구두주의가 채택되었고 기소 배신과 심리 배신 제도가 도입되었다. 어쨌든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고문도 행했지만 1789년 이후에는 이제 자백이 조금 이제 격화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 사건, 또 김시원 사건, 또 그 외에도 막 보면은 막 별게 다 있죠. 그 보면은 자백이 어떻게 돼요? 고문에 의한 뭐 자백 같은 것을 가지고 법정 증거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다 꼽히고 막. 그러니까 현재도 수사 기법이 아직까지는 좀 덜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 수사를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되는데 이제 유전자 정폭 기법이라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좀 그런데 또 그것도 뭐 옛날에는 막 뭘 섞을 경우에는 또 그것도 또 제대로 뭐 분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또 머리 좋은 사람들 빠져나가는 그 기술도 좀 많이 발전하겠죠, 그죠? 자, 대륙의 형성.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이 1808년에 있는데요. 나폴레옹 시제법이라 해가지고 유럽 제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륙국계의 전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공개주의, 구두주의, 자유심정주의 및 배심제도 등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1877년 3월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것을 이제 모태로 삼는다 이거죠. 영미법계 영국 11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노르망 정복에 의해서 민영재판이 이루어졌고 13세기 심판이 금지되고 배심제도를 지속했다. 1688년에 이제 명예혁명 후에 당사자주의 소송 절차가 확립되었다. 17세기 말에 정문법치 등이 자리를 잡았고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형사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형사소송은 미국이 1776년에 이제 독립을 했네요. 이제 영국의 제도가 계속됐죠, 그죠? 특징으로 철저한 당사자주의, 구두변론주의 등이 있다. 자, 한국 형사소송법의 연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형사소송법 왜냐? 고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대의 형률과 형사 절차에 대하여는 명백하지 않죠. 기록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외침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도 다 불탈거린 수도 있고, 또 과거의 거는 또 언어적인 한계에 기록 문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거가 남아있기가 좀 어렵죠, 그죠? 한국 최고의 형률은 기자 8조에 거함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당시에 재판이 여한 기간이나 방법에 의하여 행해졌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지, 삼국지, 복제수 동의전 등의 사기를 참고 정리하여 보면은 다음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고려의 8조 법검, 상살자 243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이제 부여의 시외 배상 절도, 고구려의 제가회의제도, 민중재판선교, 동해의 소도, 피난처제도, 결국 혈족에 의한 복수에서 숙제시대로 이행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왕권 강화 및 공영벌제도의 확립이 이제 진행되었고, 행정과 사법은 분리되지 아니하였다. 국민주의 절차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고려시대 신라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용성기에는 당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때 당이 좀 앞서갔는 그런 의미를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이후 당뇨를 기수해서 고려 형법을 제정하였다. 이때 재판기관으로 중앙의 특별한 사법기관이 의형대라는 게 있었네요. 오를 의지했었네. 형사 절차에서 고문이 허용되었고 민형사상으로 분화되지는 못했다. 자, 조선시대의 형사 절차법. 중국의 대명률에 의하여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해통 등의 국전을 제정했고, 조선시대 형사 절차의 특징으로는 교문제 절차와 고문제도의 공인, 재인, 정인, 신문, 사책 음식 등을 할 수 있었다. 사형인 4인 삼복제도의 시행으로 각종 비리 협작군의 횡에 대리 태형이나 사인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거목시설의 엉망. 그래서 이제 보면 식사 제공이 없고 자체 조달 폭발해서 해야 되고, 능력이 없으면 대공과 앞에 얻어서 먹어 등이 이제 있었다. 자, 구형사소송법. 이제 1910년 한일합방이 있었고, 이제 1912년 조선총독부 제령에 의해서 조선행사령이 있죠, 그죠? 일본의 이제 명치형소법에 있었고, 1922년은 대제형소송법, 일명 구형소송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것이 해방된 이후에도 1954년 10월 14일까지 적용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일본 형소법은 독일의 근대적 형소법을 모델 삼은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대륙국계의 근대적인 집권주의적 형사 절차를 시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적용에 있어서 당시의 공국주의적 상황으로 인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었기에 현재와 같은 독일의 인권보장적 형사소송법 시스템과 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제말기의 치안유지법이나 전시형사특별법 등을 한반도에 강압적으로 적용하였기에 정상적인 사태가 아니었다고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근대적 형사소송법은 일본법의 강제적 개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되어 가지고 1948년 미군정의 남조선 가도정부 법령, 미군정 법령을 말하는 거라요. 거기에 제176호에 의해서 구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및 시행으로
영리의 당사자주의적 소송 절차를 일부 도입하게 되었다. 자, 현행의 형소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54년 출판된 저서에 의하면은 형사소송법의 역사적 여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당기 4287년 10월 12일까지 시행되었던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조선 형사령 및 동령에 의해서 의용된 일본 형사법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954년 책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동년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행 형사법은 영미법계의 당사자적 소송 구조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 구조를 절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카롤리나 형사법전이 있네요. 1532년 이것이 이제 나폴레옹의 범죄개수법에 관계된 거하고 보면 1808년 독일의 제국 형사소송법 1908년 1912년 이제 초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명치치제법 1880년 그 다음에 1912년 그때 이제 한일 합방 합병호죠. 그 다음에 대정형사법은 1920년에 해가지고 구형사소송법 우리 형사소송법 그 영국의 형사 절차는 미국 형사 절차에서 1948년 1954년으로 이게 이제 서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이론을 직수입하게 된 계기는 저 이용국 교수님을 해가지고 제 석사지도 교수님이 1970년대 말 그때 이제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오면서 그 이후에 좀 번역을 좀 독일 이론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직수입하는 독일의 이론을 뭐 그런 이게 시스템이 그 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하게 됐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6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제정 1954년 만들어진 때죠. 1차 형사법 개정에 61년, 63년, 73년 해가지고 일부 개정이 꼭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파법 개정에 의해서 이것도 바뀐다까지 하면은 1차부터 지금 몇 차까지 나와요? 2020년까지 이렇게 만약에 2020년 2월 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경우에 제34차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1차 내지 2차 그 제정 때라든가 1차 개정 때부터 지금까지 딱 살아남은 조문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조문이겠죠. 그 외에 개정된 거는 이제 한때 유행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생각할 것 같아요. 일명 신형사소송법의 개창의 시기로 2007년 6월 1일에는 대폭 개정이 되었다. 2007년이면은 제가 이제 2006년에 3월달에 이제 유원대 그러니까 구용동대죠, 그죠? 그때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후쯤 좀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됐죠. 속칭 신형사소송법이라고 그래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 제1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당사자주의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인권 오너를 목적으로 발전하였다.
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2020년 기준 현존하는 명품 개정 조문들 해가지고 보면은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의 집행 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세,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단 법률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한다. 이 형소법 제44조 표제가 이제 검사의 집행 지휘를 요하는 사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원은 전항 제2항의 사유를 간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형소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많은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재개정 또는 삭제된 조문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에 관계서류 또는 점검물을 열람 또는 등사 이것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제35조 표제 서류 점검물의 열람 복사해가지고 제1항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에 관계서류 또는 점검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2016년에 개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쭉 된 거야.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시험에 꼭 낸다거나 뭐 할 그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제2차 형소법 개정은 이제 1963년에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영미의 당사자주의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인권오론을 목적으로 발전하였다 해서 그 지금까지 현존하는 명품 개정 조문들 중에 하나. 자, 첫째,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한다. 그래가지고 형소법 제86조 호송 중에 가유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외에도 쭉 여러 개가 있죠, 그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020년 기준 이미 재개정 혹은 삭제된 조문들 보게 되면은 하나만 보죠. 첫째,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도관리원에 통지하여 소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63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네요.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제4항 76조 제4항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도관에게 통지하여서 소환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차 형소법 개정해가지고 1973년 유신 이후 제4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인권보장의 지지는 후퇴했다. 쿠데타에 감행됐고 뭐 기타 등등 하면은 굉장히 이제 거리주기였죠. 또 뭐 막걸리 선거 만약에 술 마시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다음날 어디 끌려가서 취조당하고 있죠. 그 내용으로 구속 적부 심사제도의 폐지라든가 기타 등등 쭉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제4차 형소법 개정은 1973년 사법 개정에 의한 거고 제5차 제5공화국 정권 하에서 1980년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의 부활, 무죄 추정의 명문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막 대학에서는 시위하고 사회적으로도 막 시위 군부 독재 타도 그 시기였죠. 그래서 사실 인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때였습니다. 제6차 형소법 개정 제6공화국에 관계돼가지고 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형소법의 개정이다.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강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보장 규정의 신설입니다. 군사의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차 형사법 개정이 1994년 타법 개정에 의해서 그런 거고, 제8자는 1995년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벌금액과 과태료를 산하였다. 그리고 골석재판제도의 확대, 여기 있죠. 요게 이제 2000년대 제 박사 논문 쓸 적에 이것을 확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썼어요, 다시는. 제9차 형사법 개정 보면 1997년이요. 현실적으로 법원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을 함으로써 민생치 않았고 범죄 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 인력이 피의자 신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장 실질 형사의 개시 요건을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변경했다. 그런 내용이라요. 제10차 1997년 타법 개정, 제11차 타법 개정, 제12차 타법 개정, 13차 보게 되면은 전격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구 심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런 내용이라요. 제14차 14차 형사법 개정이 타법 개정이죠. 자, 제15차 형사법 개정 보게 되면은 모든 구속 피고인을 국선 변호 사건으로 함과 동시에 필요적 변호 사건도 모든 국선 변호인으로 변경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16차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는 게 2007년에 있는 건데 하나로 예를 들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 기존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17차 형사법 개정에는 신형사동법 시대가 2007년이라요. 사개추위에서 이제 196개의 조문에 이제 개정 법률안이 있었고 그중 심의 과정에서 뭐 거의 다 통과가 됐어요. 고등법원, 상고도 이걸 빼고. 그래서 이제 공판 중심주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개주의, 부득연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이 요청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18차 형사법 개정에 보면 2007년 맨 끝인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함. 다만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차 2011년 개정된 것으로 판결서에서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간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차는 타법 개정, 22차도 타법 개정, 23차도 타법 개정, 24차 개정된 것으로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에 관계돼가지고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 다만 상고장의 이유의 기조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5차 2014년에 있었던 것으로 신설된 것을 한번 보죠. 법원은 합의 보건으로 하여금 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수명법관이 한자도록. 자, 제26차 2014년에 개정된 것.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시민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시민장애인으로 된 때에는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함 이런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제27차 형사법 개정입니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법 제29조 보조인에 대한 내용 제4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제18차 개정된 것으로 군검사의 사건 송치 관계되는 거. 제29차는 타법 개정, 제30차는 2016년에 있는데 서류 점검으로의 연락 복사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31차 2017년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월일, 기명날 또는 서명,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독일에는 사인을 해야 돼. 사인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감 도장이든지 뭐 도장 찍어도 그거 다 쓰레기야. 아무 법적인 의미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에는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막 은행에서 이게 돈이라든가 이런 비실적인 금액이 좀 있으면은 사인하고 또 인감 도장 찍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까지 옆에도 사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그렇고 요새는 법적으로 이제 사인이 일반화됐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도장이 거의 이제 뭐 찍어야 된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제32차 2017년인데 개정된 것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용 상향의 금지, 형사법에 관계된 거죠. 제33차 2019년 적시한 거의 제기기간은 7일 뭐 이런 내용. 제34차 2000년입니다. 개정된 것으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주사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또 이제 개정될 팔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수사는 경찰, 공소제기는 검찰, 또 뭐 자치경찰제 해가지고 지금 막 같이 섞여서 막 돌아가 버리죠. 또 이제 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그런 추정이 되는데 다음 정권이 누군지 이제 가봐야 명확히 답이 나오겠죠. 자, 결론적으로 대립법계와 영립법계의 장점들을 적절히 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4장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점 소송 구조론. 소송 구조론이라는 것은 소송 주체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소송 절차가 누구에 의하여 개시되는지,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고 소송 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다. 해가지고 이게 뭐 시험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암이 잘 맞는 시험이 안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두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에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 여부에 따라서 교문주의와 탄핵주의로 분류하거나, 탄핵주의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자, 소송 구조. 자, 소송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탄핵주의의 경우에 소추기관에 따라서 국가소추냐, 다인소추냐. 다인소추의 경우에 피해자 소추주의냐, 공용소추주의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송의 주도권에 따라서 직권주의와 당사주의로 나눠지는데, 직권주의에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심리주의, 당사자주의에는 당사자 대정주의, 당사자 추행주의, 당사자 처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당사자주의는 이제 변론주의라는 용어하고 이제 뭐 유사하게 먹히고 있습니다. 근데 변론주의라는 말은 아직 거의 잘 못 들어봐요. 그냥 당사자주의다. 자, 한국형사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대립법계의 직권주의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를 함께 고려하는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교수일 경우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요소를 혼합한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주의를 택하느냐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규문주의와 탄핵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규문주의. 소추기간 검사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 스스로 형사 절차를 개시해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피고인은 심리의 객체가 될 뿐이고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 구조의 경우에는 법관이 재판보다 수사에 치중하게 되면서 재판에서의 증거가 될 자백을 얻기 위한 공문이 자행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적인 시각에서 좀 거리가 있죠, 그죠? 탄핵주의. 소추기간 검사의 소추에 의하여 법원이 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소송 구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08년에 나폴레옹 법전의 하나로 등장한 취재법이요. 대륙법, 영국과 대륙법 모두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였다. 현행 형사법 제246조에 의하면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소추주의다. 자, 한국 형사소송법상 탄핵주의. 형사소송 개시에 관한 기본 원리이며 불구불리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소송 당사자로 검사 피고인이 있고 재판기관은 법원이다. 자, 3절 탄핵주의 시 직권주의 혹은 당사자주의.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 법원과 당사자, 검사 피고인이죠, 그죠? 중에서 그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가지느냐 따라서 이제 당사자주의, 영미법계 계통이고 직권주의는 대립법계로 이제 발전했다. 자, 직권주의는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소송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를 갖게 되는 구조다. 이 대립법계다 이거죠. 직권주의 특징으로 직권탐지주의 보면은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및 조사하고, 직권심리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직권에 의한 정보조사 및 공소장 변경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점으로는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의 주도적 후견적 역할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고,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소송의 민사소송화를 방지할 수 있고, 법원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너무 직권주의적으로 일관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이 오판 내지는 독단의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법원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심리의 객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자,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란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해가지고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법원이 공평한 제3자로서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 구조다. 변론주의라도 하고 영미법계는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당사자 대등주의 혹은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검사 피고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 방어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하게 됩니다. 그 특색으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소송이 개시되고 소송의 진행도 당사자가 주도한다는 원칙이다. 장점으로는 피고인의 소송 주체하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법원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입증 활동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순수한 소송 종결이 가능할 수 있고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적 약자인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단점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지루한 투쟁으로 신속한 재판을 제외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의 스포츠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의 타법화법은 거래화를 초래할 수 있고 검사가 주도권을 잡는 검찰 사법화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비선임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겠죠, 그죠? 제4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당사자주의는 영국의 배심제도에서 발달한 것이죠. 소송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고 법원은 제3자 입장에서 양 당사자 입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직권주의는 규범적 사상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법원의 소송 수행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고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를 수집 조사하는 제도이다. 현행 형사법의 기본 구조.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한 것으로 보는 견해. 김기두, 설교, 신동원, 이재상, 임정규 교수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당사자주의를 보는 견해. 대부분 판례는 그렇게 봤어요. 몇 개가. 헌재 개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통적으로 판단하는 견해. 백현구시는 주정문서, 기타 등등. 필자는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를 병합한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자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보충적 성격이라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당사주의적 요소 쭉 많죠. 이런 것 좀 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죠? 단점으로는 진실 은폐나 그런 남용의 가능성이 있고 장점으로는 피고인의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익한데 당사자주의 요소 이렇게 보면 전문법칙이라든가 기타든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제기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 변경, 공소장 일본주의 등이 적용된다. 자, 직권주의적 요소는 장점으로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신속한 소송이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피고인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법원의 자유의 흐를 위험이 있고 여기 보면은 법원의 직권적 피고인 신문이라든가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 기타 등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송 구조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해가지고 모교수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송 구조론이 형사 절차를 법치국가 이념에 맞게 짜고 형사소송법 파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특별히 큰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할 정도로 참고사항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5장 형사소송법의 구성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에 이제 형사소송법의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 형사소송법은 좁은 의미의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그 전후 절차인 수사 절차, 재판, 집행 절차까지도 규율하고 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1조부터 제194조는 총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 당사자, 재판, 서류 송달 기간, 강제처분, 정보조사, 소송비용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제195조부터 제337조까지는 제1심, 수사, 공소, 공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38조부터 제419조까지는 상소에 관한 걸로 통칙, 항소, 상고, 항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420조부터 제458조까지는 특별 형사소송이라 해가지고 재심, 비상상고, 약식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9조에서 493조까지는 재판의 집행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2절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인적 적용 범위, 사람에 대한 거죠. 장소적 적용 범위, 토지에 관한 효력에 관계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해가지고 시에 관한 효력, 그 다음에 물적 적용 범위, 사물에 관한 효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적용 범위로서 인적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은 한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기에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한다. 단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보게 되면은 국내법상의 예외. 첫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범죄 행위를 많이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탄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본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면책 특권이 있으며 헌법 제45조에 나와요. 현행 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헌법 제44조에 나오고 만약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일 때 부수적으로 행하는 것이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이죠. 또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 보수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방공법 내지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제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막 면책특권을 박탈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몇 번 있죠. 자, 국제법상 예외로 한 저지에서는 형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자에게는 강제를 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의 원수나 사절 또는 그 수행원, 외국 군대, 한미 행정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등 국제법상 또는 조약상 치해법권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소되더라도 공소기각을 해야 되고 수사에 있어서도 강제 처분을 가할 수 없다. 다른 책에서는 외교관계에 의한 재판권 면제로 외교관계 면제권이 있는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 그 직업 및 가족에게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죠.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외국의 대사 봉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럽의 비국의 대사관의 아내가 옷 사는 데서 어떻게 그 일하는 종업원이 뺨을 친 사건이 있어요. 그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수행되지만 어떻게 돼요? 국제적인 여론의 비판, 몰매를 맞죠.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들어눕기도 하고 여론의 집단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꼭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한방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관한 재판권 제한으로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의하여 합중국 미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당국의 형사 재판권 행사가 제한된다. 한미 행정협정의 정신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지휘에 관한 협정이다. 일명 소파라고 하죠, 그죠? 이 경우 기소가 되어도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 국적을 가진 군속이 수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여 한국이 미국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2006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것은 1967년도에 이제 했고 2001년도에도 개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파 입장은 형사재판권에 대해서도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미군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견된 데가 유럽에도 나토에 주둔하고 있죠, 그죠? 독일에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의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 이 법이 똑같으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약간 불평등한 그런 게 있었다는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소파가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죠, 그죠?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의 소파 정도라면 아주 좋고 아니면 그보다 더 월등하게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인권 부합되는 그 정도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뀐다면은 무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한번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한반도의 평시 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기에 소파 협정 제21조 제1항 난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관계되네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 그 다음에 소파 협정 제16조의 제1항 전단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군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용역에 관계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나아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있어서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그리고 소집되어 실력에 공모 중인 예비역 보충력, 제2국민력인 군인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군사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의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보건법 제2조 2항 중 제1항 제1호의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근무하는 병 부분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계열 이천문년. 어쨌든 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도 막 가고 그러죠. 자, 장소적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 속지주의죠. 지자가 땅 지자죠,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영역 외일 경우도 형사재판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영역 내라도 국제법상의 취해법권 지역 예로 주한 외국 대사관, 주한 미군 부대 등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 취해법권 지역 예를 들어서 주한 외국 대사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미국 문화원이 취해법권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기에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미국 대사관에 가서 사고 치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이제 뒤통수를 까느냐면은 그 미국에 유학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 이제 갈 적에 이제 비자 그런 거 이제 받을 적에 안 되죠. 옛날에 뭐 우리 성족이 뭐 태우는데 그 옆에 사진 찍힌 적 있지 뭐 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침입을 해가지고 뭐 기물 부순 적 있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못 오게 해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형사소송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와 일치한다. 한국 법원에서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피고인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 행위심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성우표 범죄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며 심법 혹은 국법을 적용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시행 이후에 공소 제기한 사건에만 적용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형사소송법은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축에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형소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부칙1조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법에 의하되 심법주의에 의하되 국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법주의 또는 행위심법주의에 그것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칙 제2조에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시가 아닌 재판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부칙에서 일반적으로 심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있어서 심법주의를 취하고 국법에 의한 행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봐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법이 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국법주의를 취하기도 한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이것이 소급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형벌권의 존속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대 교수 2007년 개정형사법 구칙 제3조에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배출을 두고 이법 시행 전의 범한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꼭 적용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물적 적용 범위. 형사법은 한국법원의 재판권에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국정 불문이고 행정벌 사건이나 징계 사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구체해서 국제법적으로 법률적 선진 문화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제6장 소송 절차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절 소송 절차의 기본 구조. 자, 소송 절차의 본질. 소송 절차의 의의.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독일 학계에서 등장한 소송 절차의 본질에 관한 이론이 형사소송 이해를 위한 구조적 틀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절차라는 것은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 검사, 피고인의 연속된 소송행위에 의해서 발전하는 수사, 공판, 형집행의 형사절차 전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송 절차의 전체 과정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문제가 소송 절차의 본질론이고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학설로는 그 소송 절차 본질로는 진행되어 가는 소송 절차의 전 과정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했는데 법률 관계설, 소송 법률 관계설, 법률 상태설 혹은 소송 법률 상태설, 이면설의 이제 통설입니다. 자, 법률 관계설은 소송의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 관계로 파악하고 있고 19세기 독일 민사소송법학자인 오스카 필로우가 제창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설에 의할 경우에는 소송은 법원과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률 관계이므로 법원은 심판을 할 권리 의무를 가지고 당사자는 심판을 구하거나 또는 심판을 받을 권리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소송법 이론의 학문적 구축과 피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단점으로는 법률관계란 고정적, 정적이기 때문에 소송을 법률관계로 파악 시 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이 일치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법률 상태설은 소송은 비판력을 정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슈미트가 제청했다. 장점으로는 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을 부각시켜가지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단점으로는 소송의 절차면에 있어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법률관계적 성격을 무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면설 혹은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설과 법률 상계설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인 좌우의 삼면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설은 전체로서의 소송을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별해가지고 실체면은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제 법률 상태고 절차적인 면을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면설이 한국의 통설, 경기도 기사 등등이 쭉 나오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실체면과 절차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실체면과 절차면은 하나의 소송 절차에 있어서 양면에 해당한다. 동전처럼. 따라서 실체면과 절차면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사실이죠. 자,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물 간헐의 표준, 긴급 체포의 요건, 필요적 변호의 요구, 피고인 출석의 요구, 고소의 요구, 공소시효 기간 이것을 들 수가 있고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의 보완 법칙, 당사자의 증거 동의, 전문 법칙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설의 의미는 소송을 두 측면으로 구별함으로써 소송 행위, 소송 조건, 재판의 효력 등에 대해서 이론적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소송 절차 본질로는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 소송 법규의 해석이나 제도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구체적 지침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보면서 이런 소송의 실체면과 실차면이 있다는 존재론적 구조만을 말해줄 뿐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적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죠? 자, 제2절 소송 절차 2분론. 소송 절차 2분론의 이것을 공판 절차 2분론이라고 해요.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론적 소송 절차의 진행 방식에 대신해서 공판 절차를 피고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소송 절차를 이제 보게 되면은 범죄 사실의 인정 절차, 사실 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입니다. 영미의 형사 절차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볼 수 있고,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는 현재까지 사실 인정과 양형 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소송 절차 이문제들이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 현재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법관이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이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따르는 어떤 이론이 도입되겠죠, 그죠? 소송 절차 이분론의 검토, 이론적 근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인정 절차의 순수화, 양형의 합리화, 피고인의 인격권, 변호인의 보호, 소송 경제 등을 제시하기도 하고, 소송 절차 이분론에 대한 비판을 보게 되면 소송의 지연, 범죄 사실과 양형 사실의 구별의 어려움, 재판부 구성의 미분함 등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 절차 이분론의 도입론의 검토. 자, 소송 절차 이분론의 인법론과 소송 절차의 절차 이분적 운영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보게 되면은 소송 절차를 사실 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나누어 각각 심리하고 담당 재판부를 분리하고 양형 절차에서 유죄 인정에 대한 의문이 생겨도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고 양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후자는 간이 공판을 모든 범죄에 적용하고 제1차 공판기일은 영미법상의 기소사실 인부 절차로 운영하고 자백사건 시 검사의 증거 제출도 한두 개 보강 요구를 하고,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제1차 공판기일은 한 명의 수면법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절차 이분적 운영론은 현재 사법체제의 인적 물적 조건은 무시한 채 양형 절차만 약간 충실하면서 유무죄 심리는 간이 공판에 의존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코 껍데기 공판이 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1편의 결론입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이라 이거죠. 형사소송법의 전진화를 가능한 척도로서 국내적 판단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가지고 국제적 판단 기준을 참고로 한다면
결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계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나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을 종합하여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 있어서 이제 국제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를 운영해 간다면은 인류의 보편성에 더욱 접근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폐쇄적인 한국적 법률 문화 독자성의 보수가 아닌 개방적인 국제적 법률 문화 보편성의 수용과 한국적 법률 문화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간 10년, 20년 전보다 앞으로의 10년, 20년 후가 더 여러분들이 뭐 인권 보합적이고 국민 행복적이면서 미래에 좀 밝은 사회를 이제 꿈꿀 수 있다면 참 좋은 시스템이죠, 그죠? 근데 어때요? 보게 되면은 보통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결론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형사 소송법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가?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정치가 막 힘이 센 사람이 막 검찰을 막 이제 흔들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은 이제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성격 중에서 첫째 이제 기술적, 정치적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성격 이외에도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실체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법이므로 기술법적 성격을 갖고 또한 형사소송법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종래 이제 형사소송법의 운영 상황은 그 사회의 이제 정치 권력 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치 권력이 정치 질서와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형벌권의 발동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막 명령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상급자라고. 그게 이제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정치적 권력자하고 이게 눈 맞아가지고 법을 쉽게 말하면은 무시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이 정치 질서와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형벌권의 발동을 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불합직한 현상은 아니지만은 형사 절차의 실현 양상은 곧 한 사회의 정치 권력의 성격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2008년에 이영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이제 넘버원들이 막 전부 다 줄줄이 교도소에 들어가죠, 그죠? 뭐 탄핵 받고 아니면은 와이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권력 남용 기타 등등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사권 가지고 있는 이제 검찰 좁혀야 되잖아. 어쨌든 아이를 방해를 하거나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대. 그럴 수 있대, 그죠? 근데 이제 일차적으로 법이라는 건 어때요? 국민으로부터 이제 국가 권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서부터 똑같이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 또 적용되죠, 그죠?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형사법에 속한다. 민사법이 개인과 사회, 부품과 부분 사이의 평균적 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에 대해서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 전체와 부분 사이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형사법에는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형사법에 있어서 가장 정치에 민감한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그 시대의 정치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정치적 변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뒤따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의 역사가 바로 정치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새 형사소송법을 막 엄청나게 개정했죠. 뭐 검경수사권 독립, 뭐 자치경찰제. 어쨌든 그 순수한 의미에서 FM대로만 하면야 뭐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곡이 되지.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영국에서는 수사를 경찰만 할 경우에 그 영국 신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영국 경찰들은.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춘재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좀 억울한 사람들 많이 만들고 고문해가지고 막 신분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억울하게 20년 정 살고 뭐 국가 예산금 뭐 몇십억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개판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열 사람 잡아야지 엉뚱한 사람 억울하게 잡아가지고 뭐 세금으로 국가 예산금 챙겨주는 그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국가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필자는 이러한 논지에 대하여 쉽게 공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정치가 지세의 중점을 두는 것이고 법원 정의 실현에 있으며 형사소송법 그 실현을 위한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가 일반적으로 복잡하여 자유로운 영혼들은 이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권력 등에 탐닉하여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자들에게는 거주장스러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조류에 이렇게 한다는 검찰 개혁안 논란. 자, 법무부는 2020년 7월 27일에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검사를 사법 절차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 원칙 등의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 의결한 뒤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 검사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검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승진 못하고 뭐 잘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을 못하지 법무장이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벌써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는 각 고검장에 분산할 것을 공고했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고검장은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검사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개혁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 지휘권을 분산시켜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또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해 생길 수 있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 피해도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담았다.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참여연대가 반박 논평을 내놨어요. 법관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주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면서 다 뽑아가는 거죠. 시점 가져가고 생뚱맞고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도 법관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악화시켜 어렵졌다. 그래서 이 안을 폐기되어야 한다. 저도 이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검찰개혁위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방적인 국제적 법률 문화의
보편성의 수용의 필요성 해가지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검찰 개혁안이라든가 검찰 중립화 혹은 검찰 독립화 등은 권력자 등의 잘못인가 혹은 법률 교육의 잘못인가 지금 일장에 제 1편에서 1장에서 7장까지 다 봤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칙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정치인, 개개인 가치관, 맹목적 집단 행동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론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정치가 개입되면서 이게 지 맘대로 이제 골타먹인 것 같아요. 필자가 생각하기에 형사소송법의 선진화를 가능하는 척도로서 국내적 판단 기준만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제적 판단 기준을 참고를 한다면 결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것은 등등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합해가지고 바라보면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의 독립 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간접적으로 악질적 권력자들이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을 하기 위하여 등을 이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는 민주 시민의 깨어있는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 누군가 형사소송법은 국가적 형사사법이 정의에 의하여 행하여야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소송 절차를 규정한 하나의 법률 체계이다. 정의를 수호하는 거지 넘버원을 수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여당 권력가들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돈 많은 재벌들을 수호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